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확장학제 불확실성 시대 북핵 위협과 한국의 핵안보 전략입니다. 부제는 안보가 무너지면 평화도 경제도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 어떤 공식적인 어떤 담론을 넘어서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한국이 자체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외교안보 과제는 무엇이고 주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전에, 그리고 6.25 전쟁 전에 정치인들이 전쟁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설마 쳐들어오겠는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그 때문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수십만 백성이 참혹한 희생을 당했고 또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문가들 대부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병력을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압박용이지 결코 침략하기 위한 건 아니다. 라고 거의 10이면 9명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니까 러시아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 다음날 만났더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3년 동안 지속이 됐죠.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고 비록 힘들긴 해도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결코 남이 우리를 무시 못하고 결국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이제 진보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보수적인 전문가들 다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말로만 안보를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진보적인 정부에서 국방비는 더 증액을 하죠. 그런데 진보적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악화시켰는데 만약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국은 일본을 미워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미워해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지도자들하고 우리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갖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 결과 많은 어떤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많은 희생을 치렀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은 비록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싸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갖추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의 위협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뭐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저위력 핵무기로 이제 서울 상공, 특히 용산 상공에서 폭파시킨다고 했을 때는 용산에 국방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있죠. 국방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는 결사항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하고 말았던 것은 핵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아예 사람이 있던 흔적조차 아예 사라진 겁니다. 뭐 미사일로 아무리 퍼붓고 그래도 사람이 있던 시체라든가 흔적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핵폭탄이 터진 그 자리에는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사람이 있었던 흔적조차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고서 결국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죠. 그런데 북한은 이런 저위력 핵무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수소폭탄까지 실험을 했는데 서울 상공에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경우에는 한순간에 어느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냐면 78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그러니까 6.25 전쟁 3년 동안에 죽은 그 사망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피해 규모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 하나로 단 몇 분 만에 그러니까 6.25 전쟁 때 3년간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뭐 이제 제가 2016년에 자책무장을 주장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핵 평화를 주장을 했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서 평화체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뭐 확실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 1월 달에 북한이 시험용 수소폭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한 핵폭탄보다 10배 이상 되는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죠. 만약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투한 핵무기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이상 되는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생존용이나 협상용을 넘어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한국도 자체 핵 억제력 확보, 핵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정 박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성향이 때로는 진보적, 때로는 보수적, 뭐 그에 따라 좀 다른데 대신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전문가도 아닌 정성장 박사 핵무장 주장하는 거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로부터 이제 그 6년이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부터 우리 사회에서 핵금기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에도 핵금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터부시 됐고 근데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때부터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북한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미국의 핵전쟁을 막기 위한 거지 동족인 남한한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을 하고 핵 선제 공격 위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북한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자체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지금은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란 책이 한 4권까지 나왔고 올해 8, 9월에 또 5, 6권 나옵니다. 그래서 총 6권의
책이 나오는데 거기 참여하는 뭐 국내 전문가 수만 해도 50명 가까이 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 교수, 일본 대학 교수도 참여하고 이제 프랑스인, 영국인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미국인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체 억제력 담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제 안보 담론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서 NSS하고 2026년에 발간한 NDS 국방전략서에 확장 억제란 표현이 사라졌어요. 이 확장 억제란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우리를 핵무기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우리를 방어해 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확장 억제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뭐 한미 군당국 간의 회의에서는 여전히 확장 억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관련 문서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한국은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1차적으로 그걸 막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전략서하고 국방 전략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더 이상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혼자 지구를 떠받들 수 없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 자국의 안보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죠. 근데 이런 한국은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트럼프의 입장도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국방부 정책차관을 맡고 있는 인물이 엘브리치 콜비입니다. 엘브리치 콜비가 한국의 과거에 인터뷰도 오래 했고 거부전략이라는 책에서도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은 중국 하나만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비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이제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핵이 있고 한국은 핵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콜비는 한국도 핵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콜비는 그러니까 중국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도 핵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으로의 우호적 핵확산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맡고 있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안보 전략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이제 핵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50개 이상의 핵무기 갖고 있고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기까지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40년쯤 가면은 429기 정도를 가질 수도 있다. 429기면은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갖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가 늘어나는 게 뭐 별 차이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북한이 50개 갖고 있든 뭐 100개 갖고 있든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유사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을 때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보복을 하고도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미국에 대한 보복을 막으려면은 핵무기 수가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북한이 한 50개 정도 핵무기 갖고 있는 거하고 300개 정도 핵무기 갖고 있는 거하고는 미국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수가 적으면 미국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북한이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LA, 워싱턴 등의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 교수 같은 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도 찢어진 해구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심할 수도 있지만은 북한은 조금 후에 보여주겠지만은 실제로 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훈련으로 보였던 것이 침공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은 유사시 그러니까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사시 남한을 평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무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남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면은 결국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는 거고 ICBM을 개발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거죠. 6.25 전쟁 당시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걸 6.25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 핵무기 보유 전망을 더욱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한국국방연구원은 그에 비해서는 적다고 해도 국방연구원조차 2040년이면은 북한이 최대 429기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의 그 위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 때는 소폭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소폭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일순간에 7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 개발 이후에 특히 2022년 이후 핵탄두를 이제 실제로 폭파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고도에서 한 800m 정도 되는 위치에서 터졌을 때 가장 큰 사상자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사일은 어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맞춰서 폭파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핵무기는 그게 아니에요. 한 8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폭파했을 때 가장 큰 이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동해 상공 고도 800m에서 공중 폭발하는 그런 훈련을 이미 몇 차례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가 핵 EMP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 EMP탄은 그냥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위협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핵 EMP탄이라는 거는 아주 고고도에서 폭발을 해서 그러니까 가령 60km나 70km 높이에서 폭발해서 곧바로 인명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충청도 상공 고도 60km나 70km 지점에서 폭발시키게 되면은
그 전자기파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돼요. 그 전력망, 군주의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고 그 달리고 있는 KTX 이것도 이제 갑자기 멈추게 되죠.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뭐 전기차 같은 것도 그렇고 전력망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끊기면은 병원에서 전기가 끊기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곧 사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 제대로 이제 은행망이 무너지면 통신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를 갖고 있어도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멈춰서게 되고 열 수 없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 EMP탄이라는 거는 사실 핵무기로 이제 사람殺傷용 못지않게 이제 큰 피해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국에 그러니까 핵 EMP탄 가지고 공격할 경우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고 뭐 냉장고도 이제 뭐 더 이상 가동이 안 되고 그럼 슈퍼에 가서 슈퍼도 이제 제대로 작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복구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런 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핵 EMP탄으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럼 미국이 북한으로 핵 EMP탄 가지고 공격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요? 북한의 피해는 적겠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뭐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심각한 무기를 갖고 있고 또 북한은 그러니까 남한의 여러 지역 뭐 포항 인근이라든가 수도권 등을 겨냥한 대남 타격 작전 계획 지도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리가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선제적 공격도 뭐 유사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매우 공세적인 교리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결코 방어용이라든가 협상용이 아닙니다. 만약 협상용이라면은 트럼프는 계속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만나야죠. 트럼프처럼 협상하고 싶어하는 미국 정치는 없잖아요. 근데 안 만나는 거는 협상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핵무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면은 우리도 새로운 안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던 건 뭐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우리가 계속 의존해야 된다. 또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죠. 근데 이런 옵션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 그러니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없으면은 확장 억제는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은 찢어진 해구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브리치 콜비 같은 전략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확장 억제 그건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방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 정부 당국자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죠. 확장 억제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도시가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걸 감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까 핵 EMP탄 얘기를 했는데, 핵 EMP탄은 대기권 진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갖고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는 핵 EMP탄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보복한다.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으면은 뭐 한국이 핵을 개발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전술핵 무기 재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절대로 그 약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한국 핵무기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보복한다. 이걸 절대로 문서화 못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의 핵 전략을 보면은 그 핵 버튼을 누르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일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핵 버튼 누르는 것에 관련해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은 대만이 침공받으면은 뭐 우리도 과거에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만을 도와줄 수 있나요? 대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왜냐? 그럼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안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만 도와줘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까지 우리를 지켜주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의 여론 변화를 보면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63%였던 것이 2023년에는 50%까지 떨어졌는데 그 50%도 민주당 지지층하고 공화당 지지층이 틀려요.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한국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53%가 한국 방어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라 공화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어느 지지층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미국의 안보 전략은 현재 기본적으로 1+입니다. 1+라는 건 뭐냐면은 한 지역에서의 전쟁을 수행을 하고 다른 지역은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동시에 네 군데에서 발발하면은 미국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중동에서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이 시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제대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 이란 전쟁 때도 미국이 AI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포탄을 퍼부어가지고 지금은 그걸 다시 생산하는 데만도 어떤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은 2,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탄 부족 문제.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을 때는 뭐 중국도 이제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무기가 있어요. 히토류가 있죠.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작이 어렵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석유는 뭐 러시아 말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이거는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나름대로 무기가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만 침공 이게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2027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2035년이 될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북한이 기회주의적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 북한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서해5도죠. 서해5도가 북한은 서해안 지역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NLL이라는 선은 과거에 정전협정 이후에 당시 미연합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당시 영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어놓은 선인데 그 다음에 90년대 해양법이 바뀌어서 영해가 확장됐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은. 그러니까 북한은 이 불법 무도한 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몇 번 천명한 바 있는데 해군력이 약하니까 그걸 무력화시키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북한이 계속 군함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결국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브리츠 콜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미국과 중국은 헤비급이고 한국과 북한은 미들급인데 헤비급인 미국이 미들급인 북한하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헤비급인 중국을 상대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들급인 한국은 이제 미들급 북한은 한국이 상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는 이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안이 될 수가 없냐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 자체가 그 수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어서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 무기가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미국의 랜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추가 생산하는데 그 비용을 한국이 대라 이런 방안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항공기로 투하는 그런 이제 전술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쏘는 것처럼 지상에서 뭐 그것도 미사일로 쏘는 그런 핵탄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항공기로 투하하는 이제 전술핵 무기인데 그러면은 이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산하고 군산 공항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다고 했을 때 북한의 즉각적인 표적이 된다. 확실한 표적이 된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고요. 또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미국의 전술핵 무기죠.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만약 미국이 그 전술핵 무기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면은 북한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미폰토를 공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무기가 미폰토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 대통령한테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걸 사용하는 순간에는 미폰토가 위협받게 되는 걸 감수해야 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자체적 억제력 확보, 이것이 과연 필요하고 가능한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최대 업적이 핵무기 보유인데 그 최대 업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은 달성될 수 없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비핵무기로는 핵무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맹일 떨쳤던 일본 제국주의가 왜 원자탄 2발 맞고 항복했겠습니까?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전략 핵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략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기존 핵잠수함과는 다르게 원자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장기 잠항이 가능한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러면 재래식 잠수함 가지고 북한이 미 본토 앞까지 갈 수 없겠지만은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은 미 본토 앞까지 조용히 갈 수 있게 되죠. 그럼 더더욱 미 본토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크게 세 단계로 저는 이 단계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거나 이행 정지 선언하고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핵무기 개발 완료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하는 단계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런데 핵개발은 핵잠수함 개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 청와대에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처럼,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면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핵무기는 절대 개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지휘부 구축, 이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핵 잠재력 확보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핵 잠재력이란 표현은 좀 군사적인 안보적인 용어라서 현 정부는 이 표현을 쓰진 않아요. 다만 일본 수준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해결료 재처리 능력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안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발전소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을 하고 있죠. 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안 팔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사용 후 해결료가 2030년이면은 포화 상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야 될 수가 있어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공간이 더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이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 두 능력을 갖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제 전홍축 우라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전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로는 핵무기를 못 만들지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농축 우라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축에서 고농축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만든 핵무기가 있고,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해 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플루토늄 가지고 만든 핵무기가 있습니다.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면은 이게 불안정해서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뭐 플루토늄 가지고도 핵실험 필요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면 고농축 우라늄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핵실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 갖게 되면은 핵실험 안 하고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식으로 NCND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핵 개발하고 나서도 핵실험 안 하면은 뭐 핵무기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핵 개발하면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서 핵실험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 때 얘기고, 우라늄 농축해서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려면 핵실험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핵비확산조약, NPT를 탈퇴하는 건 필요한데, NPT를 탈퇴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핵 전문가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국이 왜 핵무장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제가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면 핵실험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같은 NCND 핵무기 갖고 있다는 걸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한테 부담이 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 거래적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이것이 우리한테 전소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억 달러, 이거면은 미국의 핵잠수함 대략 한 33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우리가 뭐 핵잠수함 4개 만드는 것도 뭐 돈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1,500억 불이면은 미국의 핵잠수함 33척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수용한 건 뭐냐? 트럼프가 수용한 거는 평화적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지,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역량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도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미 관계에서는 농축과 재처리는 이건 금기어였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그걸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금기는 없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이제 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핵무장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도 같은 경우 핵실험하니까 미국이 곧바로 제재를 했죠. 근데 중국 견제에 인도가 필요하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실험하니까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는데, 그 테러하고의 전쟁 수행하는데 파키스탄이 필요하니까 제재 철회하고 오히려 파키스탄에 지원까지 했어요. 제재 철회하고 지원까지. 그러니까 자국의 국익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NPT 핵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게 되면은 우리가 심각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PT에는 탈퇴를 할 수 있는 걸 권리로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 경우 탈퇴할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인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뭐 대만 말고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NPT를 탈퇴할 만한 우리는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하고 있고. 근데 NPT 탈퇴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행정지. 이행정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묘수죠. 탈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적용을 일시적으로 이제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엔나 협상상 사정의 근본적 변경 조항이 있어서 그걸 원용을 해서 좀 약간 모호한 전략이죠. 모호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상 NPT에서 탈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경제가 파탄 날 거다. 뭐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냐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의 좀 외무성을 잘하는 이제 몇몇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이 먼저 핵무장하지 못하지만은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일본 외무성은 반드시 핵무장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몇 차례 들었고 또 지금 타카이치 총리는 이제 헌법도 개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비핵 3원칙도 개정하겠다는 거죠. 중국하고 뭐 대결하는 것도 뭐 주저하지 않죠. 이 대만 문제는 중국한테는 굉장히 일본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만의 전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쟁으로도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에도 강조를 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핵무장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동북아에서 대한민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 우리가 핵 잠재력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경제 둘 다 파탄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서방 진영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한국이 핵무장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 파탄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 파탄 나면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엄청난 타격이 올 거 아니에요. 반도체는 대만하고 한국이 주로 생산하는데 한국이 망해서 반도체 수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 세계 제2위의 조선 강국이죠. 한국이 무너지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서 선박을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이 히토리를 갖고 있듯이 우리도 반도체와 선박이라는 우리의 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파탄 못 내는데 일본까지 파탄 내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서 경제가 파탄 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서 이제 NPT를 탈퇴하거나 이행정지 하고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식으로 핵을 개발하고도 이제 핵을 갖고 있는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핵 비확산 조약에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줍니다. 그리고 미국도
뭐 국제사회 체제를 막을 명분을 제공을 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한국이 핵실험을 하고 이제 그 경우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핵무장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비확산론자들은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가? 북한이 한국의 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핵을 사용하면 한국이 곧바로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핵을 갖고 있어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정전 체제, 평화 체제의 전환,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나 평화 체제를 전환 모든 게 북한의 비핵화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냉전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근데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우리가 과감하게 폐기하고, 그리고 남북 핵균형으로 가게 되면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정전 체제, 평화 체제를 전환을 통해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NPT 체제, 핵 비확산 체제 때문에 핵무장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유럽의 한 전문가가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PT 체제가 지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느냐. 지금 동북아에 보면은 중국은 핵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2030년이면 1000개, 2040년이면 1500개 이상 북한 핵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죠. 핵 비확산 체제는 이미 동북아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무너진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상태에 계속 있는 게 맞다고 보느냐. 한국이 만약 북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유럽은 안전할 것이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국제사회가 보낸 포탄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이 보낸 포탄을 가지고 간접 수출한 것이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수출한 겁니다. 근데 만약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이 유럽의 안전하고 밀접하게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NPT 무너질 것을 걱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안전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해야 유럽도 국제사회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